안녕하세요. 이번에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제가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학습 내용을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부자 DNA에 대해서 배우셨죠? 이 부자 DNA는 생물학적인 부자 DNA는 아니지만 이게 부의 대물림이 된다, 가난의 대물림이 된다라는 거,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떤 생물학적인 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부자 DNA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부자 DNA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것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이 부자 DNA를 생긴 부자 DNA를 우리가 이것을 잘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부자들, 이런 부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만약에 DNA가 없으면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부자 DNA를 만들어내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생각나시죠? 부자 마인드 만들기라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 특징을 제가 하나하나 꼬집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돈을 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돈을 일을 시켜야 돼요. 돈이 우리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도 보여드렸죠. 우리가 돈을 일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모습이 돼서 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월급쟁이들의 거의 대다수가 아마 이런 모습으로 살 거예요. 자기는 그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그 월급이 액수에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자 마인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가 그 종잣돈 만들기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종잣돈이 있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투자하면 우리가 굉장히 곤란한 경우를 많이 겪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퇴하신 분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 분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남들이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그냥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면 되지 않느냐?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누가 좋다고 하더라 하는 이 카더라 뉴스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느냐? 우리 경제적인 기본 지식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 경제적인 기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경제적인 기초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금리와 환율, 정말 이 투자뿐만 아니고 경제를 살아가는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 모든 현대인들은 정말 다 알아야 되는 아주 필수적인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가와 유가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돼요. 지금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면 이거 물가가 왜 올라가지? 올라가다가 또 떨어질 건가? 한번 올라간 물가는 잘 안 떨어지죠. 이런 속성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정말 경제생활 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라는 그런 관심들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금 구조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은퇴 시기 이전에 우리가 퇴직연금이나 IRP 또 개인연금을 드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저축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금 구조를 알게 되면 일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면 사실 우리가 로또에 당첨돼서 내가 그 1등이나 2등에 당첨됐다. 그래서 그 당첨금이 나왔으면 그 돈을 내가 어디에 써야 된다는 확실한 목표가 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또에 당첨되고 잘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패가망신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또 당첨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그 돈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거냐라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것이 투자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정말 투자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투자를 한 경우에 욕심이 들어간다면 그 투자는 아마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실패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아시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제가 장성하면 사망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적으로도 그런 원리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실패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첫 번째 다뤄볼 내용은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 이 금리만 잘 아셔도요, 이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 금리를 잘 모르시는데, 그리고 과거에는 계속 저금리 시대가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금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지금 최근 2, 3년 동안 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서 지금은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이 금리가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금리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금리? 금리 그 이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데 금리 이자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돈의 가치입니다. 이 돈의 가치란 무엇이냐?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렸다라고 합시다. 100만 원을 빌렸을 때 매월 이자를 주게 되는데 그 이자를 얼마를 줄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자가 1%다, 금리가 1%다라고 할 경우에는 100만 원을 빌리면 만 원만 매월 지불하면 됩니다. 만 원을 지불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5%다라고 하면 100만 원에 5%니까 5만 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100만 원에 대한 돈의 가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금리라는 것은 돈의 가격을 매길 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금리 중에 가장 중요한 금리가 화면에 보이시는 기준금리라는 빨간 글씨로 쓰여진 기준금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각 은행에서 이 기준금리를 가지고 예금금리나 대출금리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는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정하게 되는데요. 한국은행에서 정한 이 금액들이 모든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이나 그 외에 제2금융권까지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3.5%로 지금 동결된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미국에서는 5.5%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2% 정도 차이가 나는데 2%포인트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외국 자본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만약에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더 준다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새마을금고라든지 제축은행이라든지 제2금융권에 있던 그런 돈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시중은행으로 몰린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신용보다는 미국의 그 신용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모든 돈들은 똑같은 조건이면 미국으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 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금리입니다. 금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기준금리가 결정되면 두 번째로 예금금리가 각 시중은행에서 결정되게 되는데, 이 예금금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리와 복리가 있거든요. 이 단리와 복리가 있는데 그 중에 단리는 무엇이냐? 단리는 간단하게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계속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그 처음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어가는 게 단리이고요. 복리는 이자에 원금에 이자가 붙었을 때 그 이자까지 합해서 같이 이자가 붙어 나가는 것을 복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금금리에는 단리보다는 복리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복리의 힘이다, 복리로서 내 종잣돈을 만든다라는 이 개념을 굉장히 잘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금을 할 때 반드시 복리로 굴려야 하고요. 만기가 되었다고 해서 이자는 찾아서 내가 쓰고 또 원금만 굴린다라고 하면 종잣돈 모으는 속도가 되게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금을 할 때는 이자와 같이 또 다시 그것을 또 예금을 해서 굴리고, 또 만약에 이자가 나오면 그 이자를 합해서 또 굴리고, 이렇게 해서 복리로 굴려간다면 종잣돈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대출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대출금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동금리가 더 좋아, 어떤 사람들은 고정금리가 더 좋아,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고정금리가 좋고 어떤 경우에 변동금리가 좋으냐?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 고정금리가 좋고요. 그리고 지금보다 오히려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지금 현재 상태로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진 환경을 보고, 경제적인 환경을 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출금리 결정할 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최근에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빨간 네모에 들어있는 모습. 이 네모를 보시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떠느냐? 이런 경우에는 처음 대출을 하실 때 고정금리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도 처음 계약한 그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낮은 금리의 이자를 은행에 이렇게 납부하게 된다면 이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고정금리를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되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건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다수의 지금 사람들은 이제 금리가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를 봐서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직도 고정금리가 더 유리하다라는 것이 유효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그림을 보시면 금리가 어떻게 유리하냐?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주식이 좋다, 아니야 어떤 사람은 부동산 투자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금리를 보면 우리가 어떤 것에 투자해야 되는 건지 답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리가 고점이라면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식을 다 팔아야 됩니다. 주식을 팔고 채권에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채권에 투자하면 그 채권 투자 수익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이 유리한 국면으로 들어가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내려와서 금리가 저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만약에 갖고 있는 돈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내어서 부동산을 사더라도 대출 부담이 굉장히 낮아지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작으니까 많은 돈들이 부동산으로 점점 더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저점으로 내려갈수록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이 토스콜란이라는 사람은 헝가리 사람으로 이런 것을 고안해낼 때 금리를 가지고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연구 끝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100% 정답은 아니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참고해서 투자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나한테 도움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리 저점을 지나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제 부동산은 앞으로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대출 이자 부담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은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별로 재미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시죠. 그리고 지난 몇 년, 2, 3년 전부터 우리 그 주식 열풍이 불었듯이 그런 주식 투자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리한 국면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시점을 지나서 금리 고점으로 가실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서서히 주식을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경험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때에 우리나라 주식 코스피가 3,000 넘어서 가서 거의 3,200~300까지 간 것을 경험했잖아요. 지금 2,600 이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 그때에 그걸 알고 미리 주식을 매도한 사람들은 많은 수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금리 고점으로 올라가면 다시 이제 주식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냥 정기 예금만 가입해도 4%, 5% 이자를 주기 때문에 뭐 굳이 위험 부담을 안고 주식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우리가 주식 투자나 예금 투자나 또는 이제 채권 투자를 할 때에 성공할 확률이 많아지고 실패할 확률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원금을 지키는 전략적인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식장이 좋을 때 주식에서 30%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500만 원 투자를 했을 때 150만 원의 수익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예금이나 MMF에 이제 5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가정할 때 그때는 이제 저금리로서 1%의 이자밖에 안 줄 때니까 이게 이자가 5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주식에서 150만 원이라는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150만 원과 50만 원 그리고 원금 1,000만 원 합치면 1,155만 원이라는 이런 이제 원금에서 불어난 종잣돈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주식장이 안 좋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주식 투자에도 못하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했을 때 주식 비중을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됩니다. 주식을 많이 줄여서 500만 원 투자하는 것을 80% 줄여서 이제 20%인 100만 원만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서 만약에 30%의 손실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100만 원 투자해서 30만 원 손해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정기예금의 비중을 늘렸기 때문에 정기예금 이자율이 4%로 가정을 할 때 36만 원이라는 우리가 수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만 원 마이너스 또 플러스 36만 원을 하게 되면 어차피 원금 1,000만 원에서 30만 원 빼고 36만 원이니까 여기 잘못되어 있는데 1,006만 원이 됩니다. 1,006만 원, 36만 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하튼 원금 손실은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식장이 좋지 않을 때도 주식 투자 비중만 낮춰도 이렇게 원금 손실이 나지 않게 우리가 전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어떤 개념 없이 그리고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고 투자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우리가 상황 판단을 해서 주식 투자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주식 투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금리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환율입니다. 환율. 이
이 환율은 우리가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뿐만 아니고 정말 요즘 글로벌 시대에는 꼭 필요한 환율을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환율이란 한마디로 뭐냐? 우리나라 돈으로 표시된 외국 돈의 가격입니다. 외국 돈의 가격. 금방 이해가 오시죠? 지금 예를 들어서 달러를 볼 때 달러가 1,300원이 넘었습니다. 1달러당 우리나라 돈이 1,300원이 넘었습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1달러를 사기 위해서 우리나라 돈이 1,300원을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 우리나라 돈으로 표시된 외국 돈의 가격입니다. 그게 가격이 낮아지면 환율이 낮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높아지면 환율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특히 미국에 유학을 가 있다든지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환율에는 이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대출 금리처럼 고정환율 제도와 변동환율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계속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1,200원 갔다가 어떨 때는 환율이 1,300원 갔다가 왜 그렇습니까? 이 변동환율 제도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고정환율 제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변동환율 제도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린 외국 돈을 보면 미국의 달러뿐만 아니고 일본의 엔화,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 유럽의 유로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다 변동환율 제도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꼭 달러뿐만 아니고 각국의 주요 국가들 환율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환을 우리가 만약에 달러를 사서 환차익이 났다. 그러면 환차익에 대해서는 지금 비과세입니다. 세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는데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거기서 힌트를 얻습니다. 그러면 나도 달러를 약간 보유하는 것이 좋겠네. 맞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대는 달러는 분명히 필요하고요. 달러를 갖고 계시면 아주 좋습니다. 꼭 외국에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달러는 언젠가 쓰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달러를 갖고 있는 것이 좋고, 만약에 달러를 사용을 안 하더라도 이게 환율이 오르면 그것에 대한 환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의 그 개념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 보시듯이 환율과 아까 주식 투자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보면 그 주식의 코스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지수인 코스피와 역의 관계에 있습니다. 역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부는 달러로 가지고 계시고 일부는 주식에 투자한다면 손해볼 일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주식 종합 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환율은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종합 지수가 내려오면 환율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오히려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내가 달러를 갖고 있다면 환율에서 그만큼 만회가 됩니다. 그래서 큰 손실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환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관계를 좀 이해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투자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은퇴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부자가 되어야 합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 좋은 배우자를 가지는 것, 이것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많은 돈을 모읍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경우에는 이것을 반드시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이 돈은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비와 같은 것입니다.
비는 있잖아요.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땅이 메마르고 정말 메마른 땅에서 이게 가뭄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농사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우리가 불편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돈이 비가 와서 이 물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그거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반드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을 벌어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돈을 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돈을 벌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욥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인정하셨어요. 이 욥은 정말 당대의 가장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자이지만 하나님께 욥처럼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돈을 벌어서 어디에 써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곳에 써야 되고요. 정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레위 지파를 후원하는 일에 우리가 이 물질들을 쓸 때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금리도 공부하고 환율도 공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공부할 때에 우리가 경제 생활에서 또한 내 개인적인 재정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이 내 물질적인데 정말 우리가 보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욥과 같은 정말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왕의 재정을 쓴 김미진 간사님 아시죠? 그분은 정말 그분의 강의에서는 성부가 되어야 된다. 빈부가 아니고 성부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듯이 욥과 같은 정말 성부가 다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욥기 1장에 보면 그에게는 아들이 7이고 딸이 3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물도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어떤 돈으로 이런 표현이 안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가 얼마나 되느냐, 어떤 가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욥이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느냐, 그가 옛날에 갖고 있던 소유보다도 갑절로 주시고요. 정말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죄악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잘못된 어떤 성경적인 그런 관념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던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욥과 같이 부자가 되는 것이, 그리고 많은 물질들을 정말 중요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 복습에 아울러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금리와 환율, 또 우리가 종잣돈을 만들기 위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 살아가는데 도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마인드를, 부자 마인드를 꾸준히 공부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자 DNA가 있다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앞으로 졸업하시고 일상에 나가서 생활하실 때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